전남 완도에서 발생한 냉동창고 화재로 소방관 2명이 숨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들에게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한국과 폴란드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도널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와 회담하고 이어 공동 언론 발표를 진행합니다. 물가 부담으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복지부가 3천억 원대 추경 예산을 확정했습니다. 앞으로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업체로 제한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첫 소식입니다. 전라남도 완도의 한 수산물 가공업체 냉동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로 출동 소방관 2명이 숨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숨진 소방관의 용기와 헌신에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윤현석 기자입니다. 한치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매캐한 연기가 끊임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강한 물줄기를 쏘며 진화에 나서지만 열로 인해 녹아내린 철근이 소방대원 근처로 떨어지는 등 아찔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전남 완도군의 한 수산물 냉동창고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12일 오전 8시 25분. 소방당국은 오전 9시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인력 115명과 장비 39대를 투입해 진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이 가운데 오전 9시 2분쯤 현장에 투입됐던 소방대원 2명이 실종됐습니다. 수색에 나선 소방당국은 1시간 만에 A 소방이를 숨진 채 발견했고 B 소방사도 숨진 상태로 수습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진압 과정에서 유증기로 인한 폭발이 발생해 진압 중이던 소방대원 2명이 참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완도 화재 현장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소방대원 2분의 순직을 보고받았다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기원하며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SNS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가장 위험한 현장으로 달려가 마지막까지 소임을 다하셨다며 그 용기와 헌신에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정부는 이번 사고를 엄중히 받아들이며 모든 현장 인력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공식 방한한 도널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합니다. 양국 정상은 방산, 첨단 기술 등 양국의 전략적 협력 방안과 중동 전쟁 상황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폴란드 총리의 방한은 27년 만으로 청와대는 이번 정상회담이 양국 관계를 더 전략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 대응 계획을 마련합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오늘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국내 기업 피해를 막기 위해 관련 조사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과잉 생산과 관련한 미측 지적과 달리 한국의 제조업 설비 가동률은 적정 수준이라며 우리의 자본재 수출이 미 제조업 부흥에 기여하는 점을 적극 설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강제노동 조사에 대해서는 ILO 협약과 국내법 등을 통해 엄정 대응하고 있음을 전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달 1일에서 10일 수출액이 252억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6.7% 증가했다고 관세청이 밝혔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는 152.5%, 석유 제품은 38.6% 늘었습니다. 국가별로는 중국과 미국으로 수출이 각각 63.8%, 24%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수입은 221억 달러로 12.7% 늘었고 무역 수지는 31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높은 물가 부담이 커지면서 취약계층의 어려움도 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민생 부담을 덜기 위해 3천억 원대 추가 경정 예산을 확정했습니다. 강재희 기자입니다. 중동 상황 여파로 기름값과 물가가 오르면서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생활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국무회의를 거쳐 3,461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을 확정했습니다. 당초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보다 198억 원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번 추경은 취약계층 생활 안정과 청년, 의료 공백 해소에 집중 지원됩니다. 가장 많은 예산은 의료급여에 배정됐습니다. 취약계층 의료 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원 대상은 5만 명 확대되고 예산 역시 2,828억 원 늘어난 10조 1,228억 원 규모입니다. 저소득층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먹거리 지원 사업 그냥 드림에는 167억 원이 투입돼 기존 150곳에서 전국 300곳으로 확대됩니다. 또 긴급 돌봄과 청장년층 일상 돌봄에 535억 원, 생계 지원 등 긴급 복지에 4,183억 원을 투입합니다.
농어촌 지역의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예산도 포함됐습니다. 공중보건이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지소에 간호직 대체 인력을 채용하고 시니어 의사는 180명으로 지역 필수 의사는 268명으로 늘립니다. 이외에도 입양 절차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아동권리보장원 입양 전담 인력 14명을 채용하고 은둔 가족 돌봄 청년을 위한 청년미래센터는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추경 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고유가 고물가 상황에서 국민 부담을 덜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강재입니다. 앞으로 온누리 상품권 사용 처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업체로 제한됩니다. 대형 업체로 쏠리던 온누리 상품권 사용을 소상공인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조태영 기자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전통시장법 시행령과 전통시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핵심은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에 대한 매출의 기준 도입입니다. 그동안은 매출 상한선 부재로 상점 간의 대형마트에서도 상품권을 취급하면서 소상공인 지원 취지가 퇴색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앞으로는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30억 원을 초과한 점포의 경우 가맹점 등록과 갱신이 제한됩니다. 이미 등록된 곳도 기준을 초과하면 가맹점 자격이 취소됩니다. 또 2024년 9월부터 등록이 허용됐던 병의원, 법무사무소 등 일부 업종도 다시 가맹점에서 제외할 방침입니다. 고액 매출이 가능한 전문 업종으로의 상품권 쏠림 현상을 막겠다는 겁니다. 부정 사용에 대한 처벌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가맹점으로 등록되지 않은 상인이 온누리 상품권을 수취하는 경우 최대 2천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물품 거래 없이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경우에는 부당이득의 최대 3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한편 중기부는 가맹점 등록 또는 갱신 신청 시 매출 증빙 자료와 점포 사진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가맹점 등록 절차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바이오 의약품의 올해 1분기 수출액이 사상 처음 2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는데요. 특히 전통적으로 강세였던 미국을 제치고 스위스가 국내 바이오 의약품의 최대 수출국으로 떠올랐습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올해 초부터 K바이오의 수출 성장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1분기 바이오의약품 수출 규모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1% 증가한 20억 달러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분기 기준 역대 최대 기록으로 우리나라 전체 의약품 수출액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수치입니다. 글로벌 제약사와의 위탁 개발 생산,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점유율 상승이 성장을 견인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수출 국가의 지형도입니다. 지난해 수출 4위였던 스위스가 1위 수출국으로 올라섰고 미국과 헝가리가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스위스 수출은 1년 새 70% 넘게 증가하며 유럽 시장 확대가 두드러졌습니다. 반면 1위였던 미국으로의 수출은 약 12.6% 감소했는데 이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유럽 시장으로의 수출 다변화에 따른 결과로 풀이됩니다. 식약처는 올해 기업들이 해외 시장의 높은 장벽을 넘을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규제 외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출 제조업 등록제 도입 등 제도적 기반을 닦는 동시에 국가별 규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플랫폼을 운영하며 우리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허가심사 혁신을 통해 안전한 의약품의 신속한 출시 지원과 바이오 의약품 시장의 급성장에 맞춰서 위탁개발 생산 기업의 규제 지원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대외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기술력과 규제 혁신으로 승부수를 던진 K바이오. 정부는 글로벌 협력과 맞춤형 규제 지원을 강화해 연초의 수출 훈풍을 연말까지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에너지 수급 불안이 커지면서 국민의 일상 모습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가전제품 구매부터 이동 방식까지 에너지 절약 모습이 눈에 띄는데요. 김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전의 한 가전제품 매장입니다. 냉장고를 구매하러 온 부부.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을 비교하며 제품을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이왕이면 애들 소비율을 좀 낮추기 위해서 저희도 1등급 위주로 지금 오늘 보고 있거든요. 같이 다시 상의하면서 소비율을 어떻게 하면 좀 에너지 절약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천천히 보고 있습니다. 판매자도 최근 들어 고효율 가전제품을 찾는 고객이 부쩍 늘었다고 말합니다. 가전제품 에너지 효율이 어떻게 되는지 점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고요.
이는 아무래도 전기세라든지 그런 것들을 절약하려는 소비자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았나 실제 현장에서도 체감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은 1등급에 가까울수록 전력 소모가 적습니다. 같은 제품이라도 효율이 높은 제품을 선택하면 장기적으로 전기요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최근에는 전력 사용을 자동으로 줄여주는 절전 기능이 탑재된 제품도 늘고 있습니다. 매장에서도 에너지 절약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낮 시간에는 조명을 끄고 자연광을 활용하고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의 전원을 차단하거나 콘센트를 뽑아 불필요한 전력 소비를 줄이고 있습니다.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시민들도 에너지 절약 실천에 나섰습니다. 평소 같으면 한산에 쓸 시간, 버스 정류장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는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기름값이 많이 올라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려고 좀 바꾸고 있어요. 주변에서 카풀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친환경 운전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제 속도인 시속 60에서 80km를 유지하고 불필요한 짐을 줄여 연료 소비를 낮추는 방식입니다. 가까운 거리는 차 대신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방법도 에너지 절약에 보탬이 됩니다. 일상 곳곳에서 이어지는 작은 실천들이 에너지 절약의 출발점이 되고 있습니다. KTV 김유리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7개 지방정부와 함께 비만, 여드름 치료제 등 의약품과 마스크 등 의약 외품의 표시 광고 적정성을 집중 점검합니다. 점검은 13일부터 17일까지 닷새 동안 진행됩니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엄중 조치할 예정입니다. 주말과 휴일 동안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한낮에 25도 안팎으로 오르며 5월 하순에 해당하는 초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서울이 9.7도, 계룡은 1.9도로 다소 쌀쌀하게 출발했습니다. 낮 동안 서울 25도, 철원은 26도까지 오르겠는데요. 평년 기온을 7도가량 크게 웃돌겠고 활동량이 많으시다면 다소 덥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대기질은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면서 야외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 25도, 세종과 전주 26도, 대구와 창원은 24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남해안과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고요. 제주는 모레까지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정부는 명확한 종전 선언이 있을 때까지 현재의 비상 대응 체제를 엄중히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전 세계에 관심이 집중됐던 미국과 이란의 첫 번째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청와대는 점검 회의를 열어서 중동 상황을 확인했는데 현재 비상대응 체제를 엄중히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차은주 앵커. 네, 대담 이어갑니다. 주요 정책 현안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자세히 짚어봅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과 이란이 이틀에 걸쳐서 마라톤 종전 협상을 벌였는데 결국 뚜렷한 성과 없이 이대로 끝난 상황입니다.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우리 KTV를 통해서도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지만 협상에는 세 가지가 중요하다는 말씀드렸습니다. 핵, 호르무즈, 그리고 이제 경제 제재인데 네. 경제 제재는 좀 양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양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핵과 호르무즈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21시간의 마라톤 협상을 했습니다만 결렬이 됐습니다. 합의가 실패된 거죠. 벤스 부통령은 이란과 합의를 도달하지 못했다.
레드라인을 전달했다. 이 레드라인이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핵, 1번이 핵, 네. 2번이 그리고 호르무즈입니다. 자, 미국은 이란이 핵 추구 않겠다는 명시적 약속이 필요하다. 근데 이란이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이란은 또 중요한 쟁점에서 이견이 컸다. 결국 합의가 불발됐다. 핵과 호르무즈입니다. 이란의 반가정 언론에서는 미국의 이 과도한 요구로 합의를 못했다. 네. 이런 언론이고 이란도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미국은 협상 도중에 기대 제거함을 투입하기도 하면서 한때 충돌 위기가 감지되기도 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이제 통제권을 놓고서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인데 미국, 이란 협상이 결렬되면서 또 투입됐던 이 군함이 또 해양을 하기도 했고요. 또 유조선이나 화물선도 통과해도 되는 거야 했다가 해양을 하는 말 그대로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지만 입장차만 확인하고 끝났는데 협상을 지켜보던 청와대는 휴일에도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청와대 브리핑 보고 오겠습니다. 1차 협상 결과와 최근의 정세를 종합해 볼 때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히 매우 크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정부는 명확한 종전 선언이 있을 때까지 현재의 비상 대응 체제를 엄중히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야 주 2회 국무총리 및 부총리 주재 비상경제본부 가동은 지속됩니다. 공급망과 물가 관리를 위한 품목별 일일 점검 신호등 시스템 역시 유지하며 사태 추이에 따라 매점 매석 금지나 긴급 수급 안정 조치 등 추가 대책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물량 확보와 가격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자원 안보 위기 경보 경계 단계에 맞춰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영주차장 5부제 및 민간 자율 5부제를 당분간 지속 시행합니다. 네, 청와대는 즉각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비상경제 현안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중동 사태에 대한 범정부 대응을 논의한 걸로 알려졌죠? 그렇습니다. 비상 대응입니다. 지금 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는 설명을 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종전협상 합의도 일단은 불발이 됐습니다. 네. 청와대는 휴일에도 비상회의를 가지고 있고 지금 어떤 상황이 될지 모릅니다. 계속해서 실무진들은 파키스탄의 이슬라마바드에서 현장에서 남아서 미 이란 간의 협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외신 보도도 나오고 있거든요. 정책실장 김명국 정책실장이 주재하는 비상경제 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한 겁니다. 왜냐하면 네. 시시각각 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각 부처 차관이 참석을 해서 중동 상황이 장기화되는 주요 현안을 점검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장기화되는 상황을 떠나서 이 상황 자체가 우리 경제에 상당히 부담이 되는 이 상황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종전선언까지 우리는 비상 대응 체제가 유지되는 것이고요. 공급망 또 물가 관리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매점 매석은 금지되고요. 긴급 수급 안정 조치도 취해질 예정입니다. 고립된 우리 선박 26척이라는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한 2,000여 척 넘습니다. 통항협상을 계속하고 있고 조속히 해결돼야 된다는 인식을 공유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긴박하게 돌아가는 중동 상황, 비상 대응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국내 현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전남 완도 냉동창고 화재 진압 과정에서 2명의 소방관이 안타깝게 순직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애도의 뜻을 표했죠? 네, 너무 안타깝습니다. 전남 완도 수산물 창고에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화면으로도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워낙 큰 그런 창고입니다. 대응 1단계를 발령을 했고요. 소방등 인원이 115명, 장비 39대가 투입이 됐습니다. 화재 진압 중에 소방대원 2명이 순직을 한 것인데 참 안타까운 것이 이게 이제 바닥 공사를 하는 중에 이른바 우리가 이제 토치로 가열을 하면서 아직까지 정확한 수사의 결과를 지켜봐야 됩니다. 유증에 의해서 폭발이 되면서 소방대장이 소방 책임자가 대피하라 이렇게 했는데 2명은 급작스럽게 일어난 이 폭발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정확한 결과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최종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 다시 전해드리고요.
순직한 두 사람은 19년 차 베테랑 다자녀 아빠와 곧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이 순직을 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의 순직 소방관을 애도하면서 용기와 헌신의 경의를 표한다는 말을 전달을 했고요. 모든 현장에서 안전한 환경에서 임무가 수행할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이번에 워낙 돌발 사태이긴 합니다. 정확한 원인, 소방관 사고 경위 등이 조사될 예정이고요. 소방청은 최전선에서 숭고한 희생이 이루어졌다. 예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소방관 연결식은 전남 도지사장으로 엄수될 예정이고요. 특진, 훈장도 추서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소방관 분들에겐 국민 모든 분들이 부채의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희생이 잊히지 않게 후속 조치까지 철저히 진행이 돼야겠습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서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투기 제로는 가능하고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죠. 그렇습니다. 절대 이 부동산 투기 용납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 여러 차례 또 KTV를 통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동산은 공급, 그리고 금융, 그리고 세제 조치가 있습니다. 바로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는 세제와 금융으로 일단은 막겠다는 뜻인데 이재명 대통령 생산적 금융 강화는 피할 수 없는 길이다. 바로 이제 금융을 합리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못하도록 조정하겠다는 의미죠. 세제, 금융, 규제를 통해서 부동산 투기 제로가 가능할 수 있다라는 점을 천명한 것입니다.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 이것은 일하는 사람의 의욕을 잃게 만드는 것이다. 네. 1주택자의 전세 대출을 다 모아봤더니 무려 14조나 되더라. 네. 이 만기 연장은 제한할 것이다라는 점도 관련 기사를 SNS에 공유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 해결의 열쇠는 결국 금융이다. 대출하고 또 대출해서 또 대출해서 집 장사하는 건 안 된다. 이걸 이야기한 것이고 금융당국은 부동산 금융가의 절연을 공식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또 이번에 콕 짚은 부분은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이 부분입니다. 정부가 기업 부동산 점검에 착수했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이 문제입니까? 그렇습니다. 업무용, 뭐 공장을 짓겠다, 네. 또는 사무실을 짓겠다, 그건 허용할 수 있죠. 예. 이해될 수가 있죠. 근데 개인적인 사용으로 비업무용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기업 비업무용 부동산은 대대적인 보유 부담을 가지도록 만들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국세청은 법인 보유의 고가주택이 2,630채나 되는데 모두 검증하겠다. 법인 거예요. 네. 그런데 개인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국세청장은 사주 일가의 법인주택 거주는 명백한 탈세라는 점을 임강현 국세청장은 분명히 했습니다. 9억이나 초과되는 주택, 이게 상당히 우리가 말하는 똘똘한 한 채 개념이죠. 보유법인도 1,600여 곳이나 되는데 무려 5.4조 원이나 되더라. 주택 평균이 20억 원, 50억 원 이상도 100여 채나 된다. 네. 탈루 혐의의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 법인은 세무조사로 전환하겠다. 그러니까 이건 맞는 이야기입니다. 비업무용 부동산, 그것도 고가주택의 법인의 이 비용으로 살고 있다. 네.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촘촘하게 들여다보고 있는데 부동산 시장 점검에 이어서 또 민생과 직결된 추경 소식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민 70%가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지급받게 됐습니다.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중동 전쟁이 촉발한 고유가, 고환율, 고물가의 삼중고는 지역 경제에 거센 파도로 들이닥쳐 간신히 되살린 민생 회복에 불심하져 사그라들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재정이 앞장서서 위기의 파도로부터 민생 경제를 지키는 방파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에 정부는 위기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 국민들께 민생 안정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지방으로 갈수록 그리고 취약 계층일수록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하에 70%의 국민께 1인당 10만 원에서 6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통해 중동 전쟁이 몰고 온 거대한 경제적 충격으로부터 서민의 삶을 지켜내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네, 오는 27일부터입니다. 국민 70%에게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지급되게 되는데 우선 누가 얼마나 받는지부터 자세히 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워낙 지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고통받는 국민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지급이 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또 투명하게 그리고 충분하게요. 26.2조의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네. 차인크께서 말씀하셨듯이 오는 27일부터 전 국민 70%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대체로 지금 가장 크게 기준이 되는 것은 이제 건강의료보험료 납부 상황이 이제 기준이 전달 기준이 될 겁니다. 국내 거주 국민 취약계층 소득 하위 70%, 숫자상으로는 3,580만 명 정도가 될 것 같고요. 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이 먼저 지급이 됩니다. 네. 그 내용을 보시면 고유가 피해 지원금 금액과 관련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55만 원, 차상위 한부모 경우가 45만 원을 지원받고 여기에 비수도권 인구 감소 지역이 5만 원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윤호정 장관이 이야기한 대로 최대 55만 원 플러스 5만 원, 6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 외에 이제 소득 하위 70% 지원금은 수도권은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 인구 감소 지역은 우대에서 20만 원, 그리고 인구 감소 지역 특별은 25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그만큼 오는 27일부터 지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바로 이제 지급받아서 사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지원금은 모르면 못 받고 안 쓰면 또 사라지게 되는데요.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신청 방법도 자세히 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명칭은 이제 피해 지원금인데 이전에 우리가 지급받았던 민생 지원금과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1차 지급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27일부터 2주간 첫 주에 이제 정해진 요일에 이게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전과 마찬가지로 각 요일별로 누가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됩니다. 안내가 됩니다. 2차 지급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근보료 기준 하위 70% 아까 말씀드렸죠. 기준을 통해서 지급이 됩니다. 카드사의 앱, 보통 이제 이 카드사 앱을 통해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홈페이지 그리고 ARS 영업점 등을 통해서 신청하면 바로 금융기관에서 확인을 해서 다음 날 바로 지급이 됩니다. 네. 지역 상품권 또 선불카드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도 신청 수령하게 되는데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전에 민생지원금과 같은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손쉽게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연매출 30억 이하 업체를 사용하게 되는데 소상공인들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고 우리 KTV를 통해서도 늘 강조해 드립니다만 어디 사용하는지 모를까 봐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 붙여놨습니다. 여기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유행, 사행, 황금성 업종에는 사용을 못합니다. 네.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사용도 제한이 됐는데 배달앱은 주문하고 난 뒤에 가맹점에서 대면 결제하면 그때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관할 지자체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8월 30일까지 다 소진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빨리 소진하시더라고요. 네.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가장한 이 스미싱, 이른바 문자, 이른바 해킹을 하는 거죠. 사이버 해킹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네, 추경안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은 정부안대로 총액 자체는 이제 유지가 됐고 그 안에서 나프타 수급 안정이라든지 대중교통 활성화 같은 예산이 좀 늘어났어요. 그렇죠. 효율성입니다. 어디에 네. 지급이 돼야 될지 정말 어려운 곳 어려워하는 분들에게 지급이 돼야 되죠. 산업의 쌀이라고 합니다. 나프타 바로 이게 이제 우리 종량제 봉투도 만들고 플라스틱의 재료가 됩니다. 안정화 지원에 2천억 원이 정액됐고요. 농기계 유가 보조금 신설이 됐는데 이게 지금 농어민들이 사용하는 이 등유 가격이 매우 비쌉니다. 비닐하우스에도 써야 되죠. 농어민 부담 완화에 2천억 원이 더 정액됐습니다. 대중교통이 이제 더 많이 이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KPS가 한시적으로 50% 할인 예산도 정액이 됐고요. 근데 뭐 외국인 관광객 수화물 배송 등 굳이 이걸 당장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감액을 했습니다. 17일 만에 최단기 추경이 완성이 돼 그만큼 긴박하니까요. 국회 이 본회의에서 제출돼서 열흘 만에 통과가 됐습니다. 네, 중동 상황 속에 민생에 조금이나마 활력이 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통령 민주노총 지도부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현장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많이 어려우시죠? 우리도 이제 선진 강국의 반열에 올랐고, 그러면 노동도 존중되고 일터도 안전해야 되고 부당한 양극화도 없어야, 또 그러려면 결국 사회 문화, 사회적 제도를 통째로 바꿔야 되는데, 그러려면 정말 진지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대화에도 여러분들 어렵긴 하겠지만 한번 고민을 좀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긍정적으로 해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서 반신반의했던 시선이 기대로 좀 바뀌고 있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환영을 받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과 함께 분명한 실천이 담보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동정책에서도 그런 실천이 함께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기간제법. 그게 이제 결국은 2년을 넘는 경우에는 상시 고용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데, 사실은 이제 2년 이상 절대 고용 금지법이 되고 있어요. 이거를 좀 현실적으로 대안을 좀 만들면 좋겠다. 논의를 좀 하면 좋겠다. 특히나 피지컬 AI의 도입은 일자리의 변화가 아니라 완전한 소멸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그간의 대책과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 영향 평가를 전면적으로 도입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사실 너무 공포감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안 돼 라고 하는 건 대책이 아니죠. 어떻게 하자는 그 연구를 노동계에 좀 해주세요. 최대한 수용해서 국가 정책으로, 정부 정책으로 만들어 시행을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노총 위원장들과 만났습니다. 민주노총 지도부와 단독으로 만난 건 취임 후 처음인데, 영상을 보니까 상당히 민감한 현안 포함해서 다양한 주제들이 논의된 것 같아요. 그렇죠. 바로 이런 자리가 중요한 겁니다. 네. 진지한 대화,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거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민주노총 단독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대통령과 민주노총 위원장과의 만남은 이제 6년 만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만큼 노동계와의 대화가 절실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복귀를 당부했으면 더 대화를 나눠라, 진지한 대화를 하자. 이 실효적 노동상권도 강조를 했고요. 소상공인도 단결권이 필요하다. 또 사회적 약자가 될 수 있죠. 이재명 대통령은 현행 기간제법, 그러니까 이제 비정규직으로 2년 있다가 고용이 돼야 되는데 정규직으로, 네. 사실상 이것이 이제 고용금지법으로 전락해 버렸다. 이걸 강조하면서 고용 유연성은 강화돼 노동자의 단결권도 높여, 물론 뭐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걸 계속해서 논의하고 협의하고 고민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겠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노조, 조직력 차이에 대해서도 언급하는 등 차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동계가 안고 있는 그런 다양한 현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중요한 자리가 됐습니다. 네, 또 요즘 노동계의 큰 이슈라고 하면 아무래도 AI가 아닐까 싶습니다. 피지컬 AI, 로봇 활용이 현실화가 되면서 사람의 일자리를 로봇이 대체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 문제도 테이블에 올랐어요? 그렇죠.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이제 AI 시대가 열렸죠. 말 그대로 피지컬 AI, 로봇입니다. 네. 로봇이 센서로 인지하고 또 데이터로 스스로 이제 판단하는 생성형 GPT까지도 이제 탑재가 되는 거죠. 사람 대신 작업 투입 지능형 로봇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말 그대로 최근에 나왔던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이 현대자동차의 아틀라스 같은 로봇이죠. 일자리 소멸되는 거 아니냐, 우려가 됩니다. 네. 당연히. 그래서 민주노총에서는 피지컬 AI가 사실상 일자리 소멸 추구에 우려가 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아틀라스의 사례도 그런 것이고,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AI 시대가 열렸다. 너무 공포를 가질 필요는 없다. 그리고 AI 도입이라는 것은 이제 대세가 됐기 때문에 안 되라고 하지 말자. 하지만 이것은 걱정도 되고 우려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를 고민해 보자. 그것을 통해서 최대한 정책으로 수용하고 반영할 수도 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있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 부분을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이재명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월드투데이입니다. 주말 사이 미국과 이란이 21시간의 고위급 협상을 진행했지만 결국 평화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이란은 외교적 해법은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협상을 통해 일부 사안에서는 이해에 도달했지만 두세 가지 핵심 쟁점에서는 여전히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외교는 국가 이익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며 상황을 가리지 않고 임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협상 차질에도 불구하고 외교는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در مورد یک سری از موضوعات ما به تفاهم‌هایی رسیدیم واقعیت. اما در مورد دو سه موضوع مهم خب دیدگاه‌ها فاصله داشت و هیچ وقت کارش تمام نمیشه. دیپلماسی همیشه ابزاری است برای تأمین و صیانت از منافع ملی و دیپلمات‌ها وظیفه‌شون رو در هر شرایطی چه در زمان جنگ چه در زمان صلح باید انجام بدن. 한편 미국 대표단을 이끈 제이디 벤스 미국 부통령은 이란이 핵무기 개발 중단 등 미국 측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결렬되자 파키스탄 시민들은 깊은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현지 시민들은 이번 협상에서 성과가 나오길 기대했지만 아무런 결과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협상에 성공했다면 파키스탄의 위상이 높아질 수 있었다며 더 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또 협상 결렬로 물가가 더 오를 수 있다며 현실에 대한 우려도 표출했습니다. हम तो बड़े पर उम्मीद थे कि कोई ना कोई फैसला कोई ना नतीजे पे कोई ना कोई चीज़ पहुंच जाएगी लेकिन अमेरिका भी थोड़ा सा उसका दबाव ज़्यादा है और हम मुस्लिम दुनिया क्योंकि इत्तेफाक नहीं करते हैं जिस वजह से हम पे ज़रा दबाव ज़्यादा है हम इस पे बहुत अफसोस करता है बहुत बुरी बात है ये पहले हम बहुत खुश था पाकिस्तान के लिए कि ये मुज़ाकरात कामयाब हो जाएगी पाकिस्तान का नाम रोशन हो जाएगा लेकिन अभी तक कोई नतीजा नहीं निकला ये सारा मौजूदा आवाम के लिए बहुत बुरी बात है क्योंकि महंगाई और बढ़ जाएगी. 한편 이번 회담은 지난주 초 합의된 휴전 이후 열린 첫 회담이자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10여 년 만에 직접 접촉으로 전 세계 기대를 모은 바 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레바논에서의 전쟁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군 수뇌부와 함께 현장을 방문해 전투 상황을 점검했다고 전했는데요. 실제로 이스라엘군은 일요일 새벽 헤즈볼라의 로켓 발사대를 공격했습니다. 이에 따라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부에서는 검은 연기가 치솟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מה שאנחנו רואים זה שאנחנו סיכלנו את איום הפלישה מלבנון באמצעות רצועת הביטחון הזאת, מרחיקים את סכנת ירי הנ"ט וגם מטפלים בתמ"ס, אבל יש עוד עבודה לעשות, עשינו עבודה ענקית, הישגים אדירים, יש עוד מה לעשות ואנחנו עושים אותה. 네타냐후 총리는 이번 작전을 통해 레바논발 침공 위협을 차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시에 중동 질서를 변화시키는 성과를 거뒀다며 이스라엘군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태국에서는 전통 새해 축제 송끄란이 열렸습니다. 세계적인 위기 속에서도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었는데요. 참가자들은 형형색색 의상을 입고 거리 곳곳을 가득 메웠습니다. 현지인과 관광객들은 물총을 들고 서로에게 물을 뿌리며 축제를 즐겼고 연료 위기와 물가 상승 등 현실의 문제를 잠시 잊은 채 음악과 함께 축제 분위기를 만끽했습니다. This is very good celebration for everyone to come experience the new year, to celebrate and see the different cultures and forget about the problems of the world. So the special thing about the Songkran is that we can just make a new friends and have fun with everyone and have water fight everywhere. And it's very fun. See, you can see over here, we're just fighting. 한편 송끄란 축제에서는 서로에게 물을 뿌리는 것이 전통인데요. 정화와 존중, 행운을 의미한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월드투데이 전해드렸습니다. 정부는 가계부채 문제를 우리 경제의 가장 큰 구조적 위험 중 하나로 인식하고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과 금융의 과감한 절연을 선언하며 2026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성장을 저해하지 않도록 총량 관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인데요. 자세한 내용 최상미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금융위원회가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전격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자, 지금 정부가 이 시점에 이런 관리 방안을 꺼내든 배경은 뭘까요? 네, 이제 이번 방안의 배경을 이해하려면요. 우선 네.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구조를 먼저 이해하셔야 되거든요. 예. 이제 현재 우리나라가 이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보면 약 88%에서 89% 수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 이게 얼핏 들으면 이게 무슨 소리지 할 수 있는데요. 이제 국제결제은행 BIS가 이제 얘기를 한 게 보면 80%를 넘어가면은 이게 경제 성장을 중장기적으로 이제 억제하고 제약하고 또 민간 소비 자체도 억제한다고 경고를 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제 80%를 넘었기 때문에 임계치를 훌쩍 넘은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더 심각한 문제는 이제 정책 대응이 없었으면은 어땠을까라는 이제 가정인데요.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만약 지금까지 이제 별다른 규제를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가계부채 비율이 GDP의 110%에 근접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사실상 금융 시스템 자체의 위기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최근 대내의 불확실성, 뭐 전장이라든지 복합적으로 터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이제 인하하려고 하고 있고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또 뭐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국면에서 다주택자들이 이제 다주택자들이 투기성 대출 수요가 다시 이제 고개를 들고 있고요. 일부에서는 사업자 대출로 가계 대출을 또 우회하려는 이런 시도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이 시점에 강력한 신호를 시장에 보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이런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다음에 규제를 조금 완화했다가 가계부채가 다시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은 우리 경제가 더 큰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가계부채 비율이 지금 임계점에 다다랐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대출 규모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이 부분도 궁금한데요. 우선 이제 숫자로 말씀드리면요. 예. 2021년에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98.7% 거의 100%에 육박을 했죠. 네.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이후 꾸준히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2025년 말 기준으로는 88% 후반대까지 낮아졌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성과냐 하면은 한국은행이 이거를 우리 경제와 금융 시스템에 큰 충격이 없이 이루어진 최초의 유의미한 디레버리징이라고 평가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이제 부채를 줄이는 방식은 1997년에 외환 위기가 있었고요. 2003년에 카드 사태처럼 아주 대규모 위기가 터진 다음에 강제적으로 부채가 줄이는 형식으로 이제 방식이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충격이 없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라는 점에서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흥미로운 점이 뭐냐면 이동안 한국은행이 금리를 오히려 낮췄잖아요. 네. 그래서 2024년 9월부터 2025년 5월까지 기준금리를 3.5에서 2.5%로 4차례 인하했는데 가계부채 총량을 보시면은 관리 목표 내에서 유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가능했던 이유를 좀 보면 스트레스 DSR 강화도 했죠. 그다음에 627 대책, 97, 11호 대책 등 금융 당국의 다각적인 규제가 이제 병행이 됐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요. 네. 다만 절대적인 수준 자체를 보면 이게 아직도 높단 말이죠. 예. 주요 선진국하고 비교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이 손에 꼽힐 만한 이런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성과가 나고 있다라는 안도감보다 지금이 이제 고삐를 더 조여야 된다 이런 시점이다라는 판단으로 이번 관리 방안을 내놨다고 보여집니다. 네, 다행히 하향 안정화 추세는 이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관리가 필요하다. 주요 선진국 대비해서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가계부채의 총량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한 건데 구체적인 목표가 어떻게 됩니까? 네네. 이번 총량 관리의 핵심이 이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네. 단기 목표를 설정하고 이제 중장기 로드맵을 만들겠다 이건데 단기 목표부터 우선 말씀드리면 2026년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1.5%
이내로 묶겠다라는 네. 얘기거든요. 2025년 실적이 1.7% 증가였습니다. 그보다 더 엄격하게 조이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2022년에는 마이너스 4%였는데 이걸 감안하게 되면은 사실 1.5%도 결코 낮은 숫자가 아니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관리를 강화하는 균형점으로 선택한 걸로 보입니다. 중장기 로드맵을 보시면 이게 더 이제 야심찬데요. 2030년까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 수준으로 낮추겠다. 지금 네. 이제 88% 후반인데 이런 목표고요. 5년 안에 80%까지 낮추려면은 매년 꾸준히 줄여야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목표이긴 하지만 이제 국제 기준에서 위험 구간, 이제 높은 가계부채 비율 여기를 탈출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선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목해야 될 부분이 하나 더 있는데 주담대. 네.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별도 관리 목표를 설정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지금까지는 가계대출을 하나로 통으로 묶어서 봤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는 가장 규모가 크고 그다음에 투기 수요랑 직결된 주담대를 따로 떼놔서 좀 더 면밀하게 세밀하게 관리하겠다는 방침이고요. 정책 대출 비중도 현행 30%에서 20%로 낮추겠다. 네. 그래서 민간 금융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정하겠다 이런 것도 담겼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정책 대출을 단계적으로 일단 줄이고, 자, 그러려면 뿐만 아니라 금융권별로도 그리고 대출의 종류별로도 구체적인 목표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조정되나요? 이제 우선 정부가 제시한 방안을 크게 4가지로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예. 첫 번째는 목표를 미달성했다, 금융권이. 그럼 강력한 페널티를 주겠다 이거거든요. 네. 이제 2025년에 목표를 초과한 금융회사 작년에 그 초과분만큼 2026년도 목표 차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과 규모가 클수록 차감인도 커지는 이제 누진 방식을 적용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새마을금고를 보시면 2025년의 목표를 무려 430%나 초과했단 말이죠. 예. 이 경우에는 2026년도 목표를 영원으로 부여를 하고요. 또 이게 달성 못한 것에 대해서는 2027년도 목표에서도 추가 차감하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두 번째는 주담대를 별도 관리하는 방안인데요. 이제 주담대를 확대하면서 다른 신용대출을 또 줄여서 주담대를 더 많이 이제 대출하는 이런 편법을 원천 차단하기 위함이고요. 네. 금융회사 자체가 이제 월별 가계대출 증가율의 일정 비율 이하로만 주담대를 취급하도록 제한하는 방식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네. 세 번째는 월별, 분기별로 이제 목표를 따로 관리하는 건데 연말에 이제 연초에 다 대출을 해가지고 대출이 이제 연말에 막히는 대출 절벽 현상을 막기 위해서 분기별로 총량의 25%로 네. 이제 계속 관리를 하고 한 분기 초과하면 다음 분기 목표에서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한다고 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서민 자금 공급에 대한 배려인데요. 실제 이제 중저신용자 대상으로 서민 금융하고 중금리 대출은 가계대출 증가 실적 집계에서 일부 제외를 해줘서 결과적으로 규제가 가장 취약한 계층에 타격을 주지 않도록 설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세세하게 들여다보고 세세하게 또 조이고 있는데 또 이번에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이 다주택자의 경우 주담대 만기가 되면 더 이상 연장을 안 해주는 정말 강력한 조치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주택자 기준은 어떻게 되고 확인 절차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나요? 네, 그래서 우선 이제 대상이 누구인지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제 소재지랑 무관하게 어느 지역이라도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개인, 그리고 개인, 법인, 임대사업자까지 포함한 이들이 대상입니다. 네. 다만 주담대를 아주 처음 받을 때 기존 주택을 처분하겠다라고 약정한 처분 조건부 1주택자는 제외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어떻게 확인하느냐라고 보시면 그 국토부의 주택 소유 확인 시스템이 있습니다. 홈스. 네. 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개인과 개인 임대사업자의 경우 대출 만기 연장 심사 때 차주의 동의를 받아서 세대 기준으로 보유 주택 수를 전수조회 조사하게 됩니다. 세대 기준이라는 게 중요한데 여기서 배우자나 미성년자까지 이제 이 주택으로 합산이 되는 거예요. 모두 가구가 가지고 있는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법인 임대사업자는 조금 다른데요. 현재 일부 금융회사만 홈즈를 통해 가지고 법인의 주택 보유 현황을 좀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조회가 어려운 경우에는 차주가 직접 자산 보유 내역서
나 세무 자료 등을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다주택자가 아니다라는 걸 입증해야 되고요. 만약 이 확약을 어겼다가 적발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기한 이익 상실 조치가 내려지는데 이게 뭐냐 하면 쉽게 말해서 대출 전액을 즉시 갚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동의서나 확약서 제출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만기 연장 자체가 불어되는 이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확인 절차에 협조하지 않으면은 연장이 없다라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야말로 부동산과 금융의 연결고리를 끊겠다 이런 의지가 느껴지는데, 자 그런데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거나 아니면 예외가 인정되는 기준 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예외가 이제 크게 8가지로 이제 정리가 되는데요. 예.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자면 첫 번째는 이미 매도 계약이 체결된 주택일 경우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네. 팔기로 계약까지 했는데 잔금 정산 전에 만기가 돌아오면 어떻게 하느냐 이때는 예외로 봅니다.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접수한 경우도 포함이 되고요. 두 번째는 어린이집으로 사용 중인 주택입니다. 그래서 네. 영유아 보육법에 따라서 어린이집은 투기 목적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예외로 인정하게 되고요. 세 번째, 준공 후에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매입한 경우. 네. 미분양 해소를 위한 정책적 취지를 고려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번째는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민간건설 임대주택이고요. 다섯 번째는 상속이나 채권 보존을 위해서 이제 경매 참가한 것처럼 불가피하게 주택을 취득하게 된 경우. 여섯 번째는 행안부 장관이 고시하는 인구 감소 지역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관심 지역에 소재한 주택인데 단 이제 취득할 때 기준 시가 비수도권 인구 감소 지역 거기는 9억 원까지. 네. 그다음에 그 외에는 4억 원 이하인 주택에 한하게 되고요. 수도권이나 광역시에 있는 주택은 제외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는 문화재이고요. 여덟 번째는 이에 준하는 경우로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가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률적인 규제가 이제 현실의 다양한 사례를 모두 커버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제 현장에 재량을 남겨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정말 강력해졌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그래서 그 다주택자 주택담보 그 규제 방안을 이제 보시면은 원칙부터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하나인데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과 규제 지역 내에 아파트 주담대는 만기 연장이 원칙적으로 불어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4월 17일 금요일 이후에 만기가 돌아오면 그 건부터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규모를 보시면 금감원 추정으로 다주택자 만기 일시 상환 대출 전체가 4조 1천억 원에 달하고요. 1만 7천 건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 2026년에 만기가 도래해야 하는 건수가 약 이제 액수로 보면 2조 7천억 원, 그다음에 1만 2천 건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모두 이제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예외를 좀 보시면 되는데 만약에 임차인이 있다 그러면은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만기 연장이 허용이 되고요. 네. 세입자 내쫓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감안하게 되는 거고요. 임대차 계약 종료일은 발표일 4월 1일 기준으로 유효하게 체결된 계약의 종료일을 원칙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제도와 충돌 문제가 있는 이제 이런 보완 조치도 이제 눈에 띄게 되는데요. 다주택자 주택을 사고 싶어도 실거주 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매매가 막히는 경우가 종종 있긴 한데 이때 무주택자가 다주택자 보유 주택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매입하려는 경우에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유예해 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규제와 규제가 충돌해서 결국 집이 안 팔리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세심한 조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등록 임대 사업자는 의무 임대 기간 종료일까지 연장이 허용된다. 네. 그래서 법적 의무로 즉시 매도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익법인이나 민간 임대 리츠 같은 공익 목적 사안도 예외로 인정이 됩니다. 네. 네, 강력한 규제가 만들어지면서도 또 그 안에서 실수요자 보호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규제가 실효성을 발휘를 하려면 현장에서 잘 적용이 되어야겠죠. 금융당국이 대출 규제 위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요? 네, 이번 점검 개혁을 보시면은 규모랑 강도 면에서는 이전하고 확연히 차원이 다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강해졌다. 그래서 2021년 이후 취급된 사업자 대출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 점검을
실시합니다. 네. 그래서 2021년을 기준점으로 잡은 이유는 그 해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98.7%로 최고점을 기록한 해이고요. 주택담보대출, 그 사업자 대출의 그 일반적인 만기가 3년에서 5년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 시기에 받은 대출이 지금 만기 시점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사업자 대출의 경우에는 금융회사 자체 점검이 있고요. 그다음에 금감원 현장 점검을 병행하게 되고요. 그 용도 외에 유용이 이제 된 거 가능성이 높은 지역, 예를 들어서 강남 3구, 그다음에 용도 외 유용 가능성이 높은 업권, 예를 들어 제2금융업권, 그리고 사업자 등록일과 대출 취급일이 6개월 이내로 근접한 건 같은 경우는 특이 유형이라고 이제 취급을 하고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미 2025년 하반기에도 거의 2만 건을 점검했거든요. 그래서 127건, 587억 원어치 위반을 적발을 했는데요. 91건은 즉시 대출 회수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계대출 쪽에서도 처분 약정 위반 17건, 그다음에 추가 주택 그 구입금지 위반이 2,945건 이제 다 잡혔고요. 그다음에 전입 약정 위반 20건도 적발을 했으니까 사실 전수조사하게 되면 숨길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위반하면 어떻게 되냐면 신용정보원에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전 금융권에서 한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국세청 또한 여기에 가세하게 되는데요. 이게 자금 조달 계획서 등을 제출을 한 다음에 고가 아파트를 만약에 샀잖아요. 그러면은 전수 검증하게 되고 탈세를 했는지 여부도 종합 점검한다고 합니다. 네. 네, 정말 철저히 들여다보고 있는데 언급을 해주셨지만 가계대출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사업자 대출 쪽으로 편법으로 우회를 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또 점검 대상도 넓히고 또 제재도 강화한다고요? 그렇죠. 말씀하셨다시피 사업자 대출은 가계대출 규제의 이제 사각지대였거든요. 예. 이게 왜냐하면 가계대출이 막히면 사업자 대출을 또 갈아타고 이런 패턴이 반복됐었는데요. 당국이 사실 이거를 알면서도 점검 범위가 전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한적이어서 막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정방위로 틀어막겠다라는 거고요. 점검 대상 확대부터 보면은 기존에는 개인 부동산 임대업자, 그다음에 소유권 이전 후 3개월 이내 주담대, 그다음에 고액 대출 같이 한정된 범위만 봤는데요. 이제 보시면은 그 법인 임대 사업자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다음에 모든 주택담보 사업자 대출을 원칙적으로 점검 대상에 넣고요. 소액 기준도 강화를 해가지고요. 법인은 기존 5억 원에서 3억 원, 그다음에 개인은 1억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대상도 낮추게 됩니다. 네. 제재 강화는 좀 더 강력한데요. 지금까지는 그 용도 외에 그 유형이 적발되면 해당 금융사에서만 사업자 대출이 제한됐거든요. 네. 근데 1차 적발 시 1년, 2차 적발 시 5년 뭐 이런 식이었는데 앞으로는 전 금융권의 모든 대출, 그다음에 사업자 대출뿐 아니라 가계 대출 이용이 금지됩니다. 네. 그래서 1차 적발 시 3년, 2차 적발되면 10년. 사실상 금융거래에서 장기간 배제시킨다라는 거라고 보시면 돼가지고 강도가 비교할 수 없이 세졌습니다. 네, 정말 틈이 없네요. 네네. 사업자 대출뿐만 아닙니다. 그동안 또 규제 사각지대라고 불렸었죠.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 네. 여기에도 이제 주담대 규제가 적용이 된다고요? 이게 이제 P2P 금융이라고 불리잖아요. 네. 이게 온투업인데 사실 그동안 제도권 금융하고는 다른 트랙에서 운영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LTV 같은 이런 규제 같은 핵심 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가계 대출이나 또는 사업자 대출 규제가 강화될 때마다 일부 수요가 온투업으로 흘려드는 이런 이제 부작용, 풍선 효과가 발생했던 게 사실인데요. 이번에는 그 풍선 효과를 차단하겠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고요. 그 온투업 주담대에도 LTV를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규제 지역은 40%, 비규제 지역은 70%입니다. 그래서 제도권 금융하고 사실상 동일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수도권하고 규제 지역에서 주택 구입 목적으로 온투업 주담대를 이용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주택 가격별로 대출 한도도 생깁니다. 그래서 15억 이하 주택은 6억 원까지 빌릴 수 있고요. 15억에서 25억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은 2억 원이 한도가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이번 조치로 가계대출 규제 사각지대가 제도권
비제도권 이게 구분 없이 사실상 완전히 통합되는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어느 창구로 빠져나가도 동일한 규제가 적용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촘촘합니다. 이번 대책이 제대로 자리를 잡는다면 앞으로 금융시장 안정이라든지 가계 재무 건전성 강화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도 좋은 영향이 생길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제 긍정적인 부분은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첫 번째, 가계 대출이 많아지면 사실 소비력도 줄어들고 가계 경제가 장기적으로 나빠지잖아요. 근데 이제 가계 부채가 줄면서 재무 건전성이 회복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부채 비율이 낮아지면은 금리가 오르더라도 뭐 소득이 줄어드는 충격이 왔을 때 버텨낼 수가 있습니다. 가계가. 그래서 지금처럼 금리 불확실성이 큰 시대에 있어서는 이 완충력을 높이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또 더욱 이제 이자 부담이 줄게 되면은 가계 처분 소득이 늘어나게 되고 네. 결과적으로는 민간 소비 회복으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금융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이 강화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가계 부채가 과도하게 되면은 은행이나 금융회사 등 이제 이런 그 건전성에도 잠재적으로 리스크로 작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부채 비율이 안정이 되면은 대외 신인도가 높아지게 되고요. 외국인 투자자의 신뢰도도 같이 개선될 수가 있습니다. 한국 신용등급이나 금융 안정성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세 번째로는 부동산 시장 투기. 수요 억제입니다. 이게 다주택자, 그다음에 사업자 규제하고 이제 점검 강화가 맞물리게 되면요. 사실 실수요 위주의 건강한 주택 거래 구조가 형성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네. 단기적으로는 사실 뭐 실수요자들도 대출받기가 까다로운 부작용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사실 이제 그 서민금융도 예외도 인정이 되고 중저신용자 자금 공급 확대 같은 완충 장치들이 실제로 작동하게 되게 이제 잘 만들어진다면은 이게 이제 성공을 잘 하게 되면 사실 이제 진정한 우리 가계부채 그다음에 한국 경제가 연착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네, 금융시장, 부동산 시장 전반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상미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 전해드립니다. 전남 완도의 수산물 가공업체 냉동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로 출동 소방관 2명이 숨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숨진 소방관의 용기와 헌신에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윤현석 기자입니다. 한치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매캐한 연기가 끊임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강한 물줄기를 쏘며 진화에 나서지만 열로 인해 녹아내린 철근이 소방대원 근처로 떨어지는 등 아찔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전남 완도군의 한 수산물 냉동창고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12일 오전 8시 25분. 소방당국은 오전 9시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인력 115명과 장비 39대를 투입해 진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이 가운데 오전 9시 2분쯤 현장에 투입됐던 소방대원 2명이 실종됐습니다. 수색에 나선 소방당국은 1시간 만에 A 소방이를 숨진 채 발견했고 B 소방사도 숨진 상태로 수습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진압 과정에서 유증기로 인한 폭발이 발생해 진압 중이던 소방대원 2명이 참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완도 화재 현장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소방대원 2분의 순직을 보고받았다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기원하며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SNS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가장 위험한 현장으로 달려가 마지막까지 소임을 다하셨다며 그 용기와 헌신에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정부는 이번 사고를 엄중히 받아들이며 모든 현장 인력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공식 방한한 도널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합니다. 두 정상은 방산 첨단 기술 등 양국의 전략적 협력 방안과 중동 전쟁 상황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폴란드 총리의 방한은 27년 만으로 청와대는 이번 정상회담이 양국 관계를 더 전략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 대응 계획을 마련합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오늘 대외경제장관 회의에서 기업 피해를 막기 위해 관련 조사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과잉 생산과 관련한 미측 지적과 달리 한국 제조업 설비 가동률은 적정 수준이라며 우리의 자본재 수출이 미 제조업 부흥에 기여하는 점을 적극 설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강제노동 조사에 대해서는 ILO 협약과 국내법 등을 통해 엄정 대응하고 있음을 전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달 1일에서 10일 수출액이 252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6.7% 증가했다고 관세청이 밝혔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는 152.5%, 석유 제품은 38.6% 늘었습니다. 국가별로는 중국과 미국으로 수출이 각각 63.8%, 24%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수입은 221억 달러로 12.7% 늘었고 무역 수지는 31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고물가 부담으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민생 부담을 덜기 위해 3천억 원대 추가 경정 예산을 확정했습니다. 강재희 기자입니다. 중동 상황 여파로 기름값과 물가가 오르면서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생활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국무회의를 거쳐 3,461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을 확정했습니다. 당초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보다 198억 원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번 추경은 취약계층 생활 안정과 청년, 의료 공백 해소에 집중 지원됩니다. 가장 많은 예산은 의료급여에 배정됐습니다. 취약계층 의료 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원 대상은 5만 명 확대되고 예산 역시 2,828억 원 늘어난 10조 1,228억 원 규모입니다. 저소득층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먹거리 지원 사업 그냥 드림에는 167억 원이 투입돼 기존 150곳에서 전국 300곳으로 확대됩니다. 또 긴급 돌봄과 청장년층 일상 돌봄에 535억 원, 생계 지원 등 긴급 복지에 4,183억 원을 투입합니다. 농어촌 지역의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예산도 포함됐습니다. 공중보건이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지소에 간호직 대체 인력을 채용하고 시니어 의사는 180명으로 지역 필수 의사는 268명으로 늘립니다. 이외에도 입양 절차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아동권리보장원 입양 전담 인력 14명을 채용하고 은둔 가족 돌봄 청년을 위한 청년미래센터는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추경 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고유가 고물가 상황에서 국민 부담을 덜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강재입니다. 앞으로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업체로 제한됩니다. 그동안 대형 업체로 쏠리던 상품권 사용을 소상공인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조태영 기자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전통시장법 시행령과 전통시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핵심은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에 대한 매출의 기준 도입입니다. 그동안은 매출 상한선 부재로 상점 간의 대형마트에서도 상품권을 취급하면서 소상공인 지원 취지가 퇴색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앞으로는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30억 원을 초과한 점포의 경우 가맹점 등록과 갱신이 제한됩니다. 이미 등록된 곳도 기준을 초과하면 가맹점 자격이 취소됩니다. 또 2024년 9월부터 등록이 허용됐던 병의원, 법무사무소 등 일부 업종도 다시 가맹점에서 제외할 방침입니다. 고액 매출이 가능한 전문 업종으로의 상품권 쏠림 현상을 막겠다는 겁니다. 부정 사용에 대한 처벌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가맹점으로 등록되지 않은 상인이 온누리 상품권을 수취하는 경우 최대 2천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물품 거래 없이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경우에는 부당이득의 최대 3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한편 중기부는 가맹점 등록 또는 갱신 신청 시 매출 증빙 자료와 점포 사진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가맹점 등록 절차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바이오 의약품의 올해 1분기 수출액이 사상 처음 2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는데요. 특히 미국을 제치고 스위스가 국내 바이오 의약품의 최대 수출국으로 떠올랐습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올해 초부터 K바이오의 수출 성장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1분기 바이오 의약품 수출 규모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1% 증가한 20억 달러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분기 기준 역대 최대 기록으로 우리나라 전체 의약품 수출액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수치입니다. 글로벌 제약사와의 위탁 개발 생산,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점유율 상승이 성장을 견인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수출 국가의 지형도입니다. 지난해 수출 4위였던 스위스가 1위 수출국으로 올라섰고 미국과 헝가리가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스위스 수출은 1년 새 70% 넘게 증가하며 유럽 시장 확대가 두드러졌습니다. 반면 1위였던 미국으로의 수출은 약 12.6% 감소했는데 이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유럽 시장으로의 수출 다변화에 따른 결과로 풀이됩니다. 식약처는 올해 기업들이 해외 시장의 높은 장벽을 넘을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규제 외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출 제조업 등록제 도입 등 제도적 기반을 닦는 동시에 국가별 규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플랫폼을 운영하며 우리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허가심사 혁신을 통해 안전한 의약품의 신속한 출시 지원과 바이오 의약품 시장의 급성장에 맞춰서 위탁개발 생산 기업의 규제 지원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대외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기술력과 규제 혁신으로 승부수를 던진 K바이오. 정부는 글로벌 협력과 맞춤형 규제 지원을 강화해 연초의 수출 훈풍을 연말까지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에너지 수급 불안이 커지면서 국민의 일상 모습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가전제품 구매부터 이동 방식까지 에너지 절약 모습이 눈에 띕니다. 김유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전의 한 가전제품 매장입니다. 냉장고를 구매하러 온 부부.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을 비교하며 제품을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2학년 애들 소비율을 좀 낮추기 위해서 저희도 1등급 위주로 지금 오늘 보고 있거든요. 같이 다시 상의하면서 소비율을 어떻게 하면 좀 에너지 절약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천천히 보고 있습니다. 판매자도 최근 들어 고효율 가전제품을 찾는 고객이 부쩍 늘었다고 말합니다. 가전제품 에너지 효율이 어떻게 되는지 점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고요. 이는 아무래도 전기세라든지 그런 것들을 절약하려는 소비자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았나 실제 현장에서도 체감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은 1등급에 가까울수록 전력 소모가 적습니다. 같은 제품이라도 효율이 높은 제품을 선택하면 장기적으로 전기요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최근에는 전력 사용을 자동으로 줄여주는 절전 기능이 탑재된 제품도 늘고 있습니다.
매장에서도 에너지 절약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낮 시간에는 조명을 끄고 자연광을 활용하고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의 전원을 차단하거나 콘센트를 뽑아 불필요한 전력 소비를 줄이고 있습니다.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시민들도 에너지 절약 실천에 나섰습니다. 평소 같으면 한산에 쓸 시간, 버스 정류장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는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기름값이 많이 올라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려고 좀 바꾸고 있어요. 주변에서 카풀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친환경 운전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제 속도인 시속 60에서 80km를 유지하고 불필요한 짐을 줄여 연료 소비를 낮추는 방식입니다. 가까운 거리는 차 대신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방법도 에너지 절약에 보탬이 됩니다. 일상 곳곳에서 이어지는 작은 실천들이 에너지 절약의 출발점이 되고 있습니다. KTV 김유리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7개 지방정부와 함께 비만 여드름 치료제 등 의약품과 마스크 등 의약 외품의 표시 광고 적정성을 집중 점검합니다. 점검은 오늘부터 17일까지 닷새 동안 진행됩니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사항에 대해 식약처는 행정처분 등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중동 상황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세계에서 한국만 국민에게 에너지 위기 부담을 전가하는 정책을 추진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실 확인해 보고요. 공급망 불안에 축산 사료값이 상승하면서 한우와 돼지고기 수급이 우려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내용 짚어봅니다. 봄철 임산물 채취가 늘면서 식용금지 약초를 판매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임산물 구입 시 주의사항 살펴봅니다. 중동발 에너지 수급 위기에 정부는 비축유 방출, 석유 최고 가격제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차량 요일제를 실시하는 한편 국민 대상으로는 생활 속 에너지 절약에 동참을 호소했는데요.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 에너지 위기에 따른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방식은 한국에서만 나타나는 양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정부가 더 실효성 있는 수급 대책과 가격 안정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인데요. 하지만 에너지 절약 조치는 해외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국제에너지기구에서도 수요 감축, 즉 에너지 절약을 병행해야 한다고 공식적으로 강조한 바 있는데요. 석유 공급 대응에 있어 단순 증산과 비축유 방출만으로는 충격을 완화하기에 충분치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 다른 나라 사례를 살펴보면 호주와 에티오피아, 싱가포르 등 정부에서도 대국민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유와 천연가스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 경보가 각각 한 단계 격상되었습니다. 전쟁 장기화에 따른 비상 상황에 맞게 범부처, 모든 국민들과 함께 대응한다는 원칙 아래 에너지 수급 전반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한국은 지리적 특성상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아 에너지 수급 위기에 더 취약하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유럽 국가는 인접국과 전력망과 가스관이 연결돼 있어 상호 협력이 가능하지만 한국은 고립된 에너지 섬과 같은 상황이라는 건데요. 때문에 정부의 재정 지원과 대체 수입선 확보뿐만 아니라 동시에 국민적인 에너지 절약 캠페인 병행은 국가적 자구책으로서 필수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최근 언론에서 수급이 우려가 제기된 원료, 즉 에틸렌가스, 종량제 봉투 등 석유 제품과 헬륨, 브로마수소 등 소재는 상반기까지 수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앞으로 보건의료, 필수산업, 생활필수품 등 원료 공급을 최우선으로 관리해 나가고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피해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중동발 공급 불안으로 최근 농가의 비료 수급에 대한 우려가 컸는데요. 다행히 수급선 다변화 등을 통해 7월 말까지는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한 수준인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축산물 물가가 심상치 않은데요.
관련해 최근 언론 매체에서 축산 사료비 원가가 오르고 있어 고깃값 상승세를 더 부추길 거라고 보도했습니다. 한 포에 18,000원이던 소 사료값이 최근 들어 500원 올랐다며 이에 따라 한우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또 돼지고기 삼겹살은 1년 전보다 5% 가까이 올랐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고환율 영향으로 일부 사료업체에서 가격 인상이 있었던 건 사실인데요. 한우 사료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농협 사료는 현재 가격을 동결 중입니다. 또 정부에 따르면 사료업체들은 8월 초까지 사용할 물량을 이미 확보해둔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다만 추가적인 사료 가격 인상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부는 이번 추경에 사료 구매 자금 650억 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한우 가격 상승의 원인이 사료비보다는 사육 규모 감소와 전년도 낮은 가격의 기저 효과라고 짚었는데요. 또 돼지고기는 한우에 비해 안정적인 상황입니다. 보도 시점인 삼겹살의 4월 상순 가격은 100g당 2,560원으로 중동 상황 이전인 2월과 비교하면 약 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올해 돼지 예상 출하 규모를 감안하면 수급에 문제가 없는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중동 상황이 장기화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축산물 수급과 가격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자조금 등을 통한 할인 판매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생활 속 정책을 소개해드립니다. 봄철 산나물과 약초 채취 시즌입니다. 인터넷에서 건강차라며 각종 임산물을 판매하는 광고글도 요즘 쉽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먹으면 안 되는 임산물도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애기 똥풀이라 불리는 백꿀채, 겨우살이로 알려진 상기생, 부처손 등이 있는데요. 이 임산물들은 독성이나 알레르기, 약물 상호작용의 우려가 있어 섭취하면 안 됩니다. 또 정해진 사용 조건을 준수해야 하는 제한적 사용 원료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목화씨가 해당됩니다. 목화씨는 고시폴이라는 천연 독성 성분이 들어있어 일반 식재료로는 사용할 수 없고 기름 제조용에 한해서만 가능한데요. 만약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판매하거나 사용할 경우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식품에 사용이 가능한 원료가 궁금하다면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월요일인 오늘은 올봄 들어 가장 따뜻하겠습니다. 한낮에 내륙 지역은 25도를 웃돌며 5월 중하순에 해당하는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겠는데요. 오늘 아침 기온은 서울이 9.7도, 계룡은 1.9도로 꽤 쌀쌀하게 출발했습니다. 낮 동안 서울 25도, 철원은 26도까지 오르겠는데요. 평년 기온을 7도가량 크게 웃돌겠고 활동량이 많으시다면 다소 덥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대기질은 좋음에서 보통 단계를 보이면서 야외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5도, 세종과 전주 26도, 광주 25도, 대구는 24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남해안과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고요. 제주도는 모레까지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생방송 대한민국 1부 마칩니다. 자, 저희는 내일 특별 생방송 관계로 2시간 일찍 문을 열겠습니다. 오전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